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나의 꿈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얼만큼 숙달했느냐가 얼만큼 좋은 성적을 내느냐는 거지요. 점수로 무슨 과라든지 장래 직업을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렵고 복잡한 교육 이야기 저희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그릿의 김원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치동에서 약 25년 동안 국어 논술을 진행해왔던 이기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남시 미사강변구시에서 랭귀지오리 농학원과 이든 간령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황공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강의를 한 20여 년간 강의를 했었고요. 그 강의를 미사 강변 신도시에 적용하고자 신도시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길동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어렵게 고수분들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색이 있게 저희가 좀 지역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좀 다루고, 그리고 가장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요즘 또 학과, 이제 시대별로 학과가 이제 트렌드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모셨고요. 그렇다면 대부분 지금 계신 분들이 다 하남 미사 지역에 계신 거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갑자기 학령 인구가 굉장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사 강변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한 게 2016년도부터 입주가 됐는데, 지역 특성상 이제 다전역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학령 인구는 계속 유입되면서 학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원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선생님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역 인프라가 낮아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고등부 올라가는 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점점 더 늘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입시 학원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파트이죠. 이제 소장님도 대치 쪽에서 이제 있으시다가 이제 이쪽에 와서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 어떤 그 수준 차이가 어떤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네. 여기 이제 인구 유입이 지난 이제 10년 동안 18만 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지금 초중고가 전부 다 과밀화 학급입니다. 다른 데는 아예 아이들이 없었어요. 예, 아이들이 없고, 예, 학교가 폐교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하남은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육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여기가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대치동에 이제 아파트 근처에 놀이터를 가면 애들이 없어요. 공부를 하고 있네. 예, 다 학원가에 가 있어요. 와. 여기 미사 지역은 정말로 청정지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놀이터마다 바글바글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부 자체에 대해서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든 학원들이 다 중학교의 애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대학 입시로 놓고 본다면 하남이 인구에 비해서는 대학 입시가 그렇게 막 처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열, 이게 이육되는 인구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안타까운 숫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가 하남고등학교잖아요. 하남고등학교에서도 한 20% 정도는 아주 잘 보냅니다. 입시 명문인데, 나머지 그 20%를 제외한 나머지와 그 다음에 나머지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고등부를 대상으로 한 학원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많이 이제 케어를 하실 텐데 하남고를 좀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무래도 학원을 운영할 때는 광고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남고 보내는 것을 원하시니까 하남고를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다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장기적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대입을 가기 위해서 초, 중고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앞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이 2단원이면 거의 시험 범위가 끝나거든요. 그것만 막 해서 성적이 올라서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응용과 심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획을 시키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코앞의 결과를 기대하세요. 그럼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대입을 갈 때에 공부를 좀 시키는 그런 거에 갈등이 좀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막 성적 올리는 데 있어서 요령을 가질 수 있고, 시험에 쪽집게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서 좀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제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실 텐데 또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대치동에 있는 그 학부모들과의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학원을 가든 어쨌든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때는 좀 놀고 중학교 때 빡세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입식 교육, 누군가에 의해서 입력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성적을 내기 위해서 뭐 암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중학교에 성적은 냈는데 그것이 폭넓은 사고력과 관련된 공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딱 가서 보니 성적 내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균형 잡혀서 갔으면 내가 내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성적은 안 나오니 그 의존을 학원에 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못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중학교 때 분명히 이 아이는 A예요. 고등학교 가서 5등급, 6등급짜리가 있어요. 중학교 때 분명히 A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이들은 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가서 시험을 한두 번만 못 봐도 그냥 시험 한두 번 못 봤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시험을 못 봤으니 나는 실패한 거야.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막 그 준비들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등급제로 변한다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도 지금 하남 쪽으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아직도 유입이 좀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소장님께 좀 궁금한 게 이제 막 초등학교 자녀를 데리고 이사 오는 단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태클을 타면 좋을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보편적인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일단은 영어하고 수학인데요. 그 영어는 어학원 베이스입니다. 어학원에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아무 학원에 보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1학년 때부터 수학의 개념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꼼꼼히 짚어줄 수 있는 학원이냐 아니냐 그것을 선발 선정 기준으로 해야 되지 단지 그냥 선행만 한다. 무조건 뭐 책을 많이 띄워준다. 이게 선정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문해력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영어 문제를 푸는데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과 연관되어 있는 공부는 어쨌든 간에 꼭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라도. 그게 기반이 돼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그 정도의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너무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일희일비를 하다 보면 학원을 자꾸 바꾸게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조금 다니다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바로 옆에로 옮겨서 또 여기 조금 다니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또 옮겨. 그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그 애들이 공부할 때 보면 잘못된 학원에 예를 들면 무조건 숙제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숙제에 치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있냐면 수학은 이제 연산 숙제를 많이 내주면 연산 문제를 풀기 싫어서 계산기로 풀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떡하냐? 영어는 그러면 어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잖아요. 많이 내주니까 이걸 하기가 싫으니까 팝하고 번역기를 돌려요. 그게 숙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과정을 정확히 짚어주느냐 그 다음에 제대로 가르쳐주느냐 그게 선정 기준이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각 교과별로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모셨으니까 그럼 초등 때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엄마 아빠랑 같이 도서관을 가서 책을 선정하고 같이 놀아줘도 돼요. 책하고 가깝게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요즘 아이들이 다 금쪽이잖아요. 자기의 불만족을 표현할 때 엄마 아빠들이 바로 디지털 디바이스를 딱 틀어주죠. 디지털 디바이스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단련이 돼 있어서 책을 읽는 것에 굉장히 등한시하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이 동영상 자체도 숏폼을 본단 말이죠. 긴 영상조차도 문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숏폼으로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같이 엄마들이 책 읽는 습관을 조금이라도 붙여주면 좋겠다. 우리의 학부형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보다 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영어 쪽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이 타고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읽을 수 있는 DNA가 없대요.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을 수 있는 DNA가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활용하는 거래요. 소리 영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듣고 그걸 많이 따라하고 반복하게 되면서 그게 읽을 수 있는 영역으로 확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글을 보고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맥락 속에서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도 따로 시켜야 되고, 또 문장은 원어민처럼 읽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따라가면서 자기도 말해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러니까 낭독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학습 효과가 많이 됩니다. 영어 쪽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낭독의 강조성 그리고 문해력도 그러면 같이 따라오게 된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렇다면 수학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항상 1순위 아닙니까요? 오. 수학, 그다음에 이제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상담이 들어와서 짧은 시간 내에 수학 잘하는 방법들을 물어보세요. 이 시간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건설교통도 100년을 바라봐야 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요령으로 뭘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자체가 먼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업 기간 동안에 빨리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뭐냐? 각자마다 자기의 주장들이 달라요.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더라. 그럼 그 방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누가 전교 1등 하는 방법 따라했다고 전교 1등 되는 게 아닌데, 불안한 거예요, 학부형들께서는. 이 친구가 이 책 공부하면 그 책 해야 되고, 학원 여러 개 다니면 성공할 것 같고. 근데 자꾸 학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만. 습이 더 중요한 건데. 근데 그 학이 많이 책 사주고 많이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학부형들한테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하루에 2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면 대성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좀 수학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고 자녀들과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성공하면 정답이죠. 근데 그걸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입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초중 때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되죠. 점수를 갖고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책들도 그래요. 자기가 풀 수 있는 능력의 책을 적용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려운 책만 하고 있어요. 엄마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뭐 그러면 쌤을 뭐 해라. 그러니까 그게 교육부에서 정해준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 풀면 이사님 쉬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게 벌써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쉬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 거지,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쉬운 문제를 당연히 풀리겠다, 그게 수학의 오산이에요. 부모님들도 우리 애는 어려운 문제는 잘하는데 쉬운 문제에서 틀렸어. 틀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A급 수학을 풀면 B급, C급은 다 풀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단계를 겪어가서 가는 과목인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습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고, 어쨌든 아이들의 그 생각 자체를 조금 바꿔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어요. 흥분한 상태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방법은 없고 이제 잘하는 아이들 결과가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아이들마다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길게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본다면, 보통 보면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창의력, 감성, 문해력, 수해력 이런 것들을 조금씩 키워주는 곳이에요. 입시의 시계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의 교육 플랜을 짜야 된다. 영어도 조금 더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수학 계통도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가르쳐야 되고, 문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 과정이에요.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숙제를 내주니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이미 다 번아웃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교육 특구 지역에서 뭐 대치동이랄지 목동이랄지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요. 하남 미사 지역에는 유독이 그런 게 약간은 좀 미흡해요. 미흡하다 보니까 학원 다니는 거 외에는 그다지 특별하게 또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서 갭 차이가 나는 거죠. 교육특구 애들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신에서 굉장히 내신 190이 넘는 아주 우수한 애들을 뽑아놓고도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는 중학교 내신에 걸맞은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내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참 고등학교의 과정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등급제로 이제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입시 설명회를 뭐 학원 단위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학 같은 과목은 또 아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제 습에 대한 집중,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 이제 인식을 좀 바꿔라에 더불어서 또 해주시는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참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수학에 대해서.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어른들 기준의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결과잖아요. 점수 잘 나오면 잘 가르친 거고 점수 못 나오면 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 과정을 보질 않아요. 그리고 추후의 거를 보지 않아요. 바로 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회를 참석 못 하시면 요즘 인터넷에 그런 교육 설명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기동량으로 모든 거를 결정을 지으세요. 그게 조금 위험한 거죠. 자, 그럼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는 2단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이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중3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럼 그게 능수능란하게 풀려야 되는데 거기서 버벅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오래 걸리는 걸 줄이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1분 내에 풀 수 있느냐가 기준이다, 수학은. 이사님 왜 1분 내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이제 명확하게 알고 푸는 게 그 시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죠. 그러면요? 시험 시간이 24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50분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1분에 한 문제를 풀어내야 만약에 검사할 문제 몇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 검사하면 48분 돼가지고 그냥 제출해야 되는 마킹 시간 필요하잖아요. 1분 내에 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몇 번 반복해도 1분 내에 못 들어와. 그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야죠. 단 풀 줄 알면서 반복해야 되죠. 누가 몇 번 풀어야 된대. 고등학교는 2배 해야 된대. 그런 이상한 것이 많이 그 교육계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 학원이 하나의 그냥 습이 돼버렸어요. 대학생도 감독자가 있어요. 공부하는 세상에. 중고등학생이 감독이 필요한데 자유를 너무 주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습이 돼버린 거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이고 방학인데 역전됐죠. 주말에 공부하라 그러면 주중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무슨 주말까지 공부하라고 그래. 주중에 뭘 했는데요? 학원 다니는 게 공부가 다라는 생각을 하죠. 학만 하고 나면 그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습에 대한 강조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학을 했을 때 습을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네. 근데 그런 학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핸드폰 걷고 이제 자습실만 있어서 그걸 관리해주는 그런 학원 형태죠. 예.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는 관리형 학습센터가 이제 그런 곳이에요. 아이들이 오면 핸드폰을 맡기고 오로지 인강만 열리거든요. 그 종소리에 맞춰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 그 아이들이 오면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작성된 대로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마련이에요.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의 마음, 그 아이의 마음을 무한 지지해주는 부모님. 그리고 3번째는 한 발 앞서서 아이의 학습 코칭을 도와주는 멘토. 이 3가지가 맞으면 자기주도가 성공한대요. 그럼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를 보면 일주일에 자기 공부 시간이 30시간 이상이 되는 아이, 학원 시간 빼고 학교 시간 빼고 자기주도 시간이 30시간 이상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합의에 60문제 이상의 문제를 푸는 아이들. 그럼 1년으로 치면 2만 문제 이상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미 퍼즐화됐거든요. 같은 번호의 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얼만큼 숙달했느냐가 얼만큼 좋은 성적을 내느냐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아이.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강을 듣다 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최대 단점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도와주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EBS예요. 근데 EBS에는 단추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활용하면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2분이 됐든 문제를 즉각 풀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굳이 학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인터넷 강의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돼서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정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2028 입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좋은 유리한 학교들은 어디냐? 전국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가 유리합니다. 기존의 내신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학교들이 이제는 내신의 등급 간 간격이 많이 좁아졌어요. 예전에는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거든요. 근데 지금은
1등급이 10%예요. 그러면 2등급까지 하면 34%입니다. 예비 고1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받아왔는데 100명 중에서 30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신으로서 승부가 난다. 두 번째로는 고교 학점제라고 있거든요. 고교 학점제가 이번에 이제 신설인데 어머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냐면 아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꿈을 갖고 미래를 갖느냐. 내가 가야 될 유망 학과, 내가 가야 될 과 이것을 정해놔야지만이 자기가 선택해서 마치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듯이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을 하거든요. 대학에서 지정해준 그런 과목들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나의 꿈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고교 학점제에서 굉장히 유리한 과목을 선점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약간은 좀 도외시 맞던 그런 과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정식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탐구 영역하고 과학탐구 영역을 다 인문계 학생이나 자연계 학생이 전부 다 봐야 되는 상황이죠. 국어나 수학이나 외국어가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비중으로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라도 사회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계속 이어나가서 고등학교 때도 수능에 유리한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곁들여 드립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도 이제 얘기를 나오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꿈이 사실 먼저 선택한다든지 다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해야 돼서 취업을 하고 이런 삶이 계속 쭉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진로에 대한 선택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대별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유망했던 그런 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고3 학생들이 이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과가 늘어나고 있는 데가 바로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다음에 IT와 연관된 거, 그다음에 AI와 연관된 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것이다. AI가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또 유망 직종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또 피해야 된다.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휴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학과들 자체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헬스트레인.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진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들은 미래에도 여전히 성행할 것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과연 이제 AI냐 AI가 아니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인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엇보다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학생들의 희망이죠. 미리 그걸 정하면 입시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에 유망한 학과 선택에도 도움이 되고 직업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학원이나 또 마찬가지로 인강 쪽도 그렇고 다 AI가 또 전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강의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때 이제 인터넷 강의를 저한테 처음에 제의를 들어왔을 때 수학은 선생님이 앞에서 친척하면서 가르쳐줘야지 무슨 인강으로 수학을 해. 그런데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학원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학원은 더 많아졌어요. 그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되니까 이건 아예 없어져.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음식도 로봇가 한다면서요. 또 근데 그 맛은 누가 봐요? 사람이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대. 이거 저기 된데 이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대별에 대한 그 학과보다는 지금 트렌드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겠죠. 국가적으로도 미는 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되 그래도 기존의 업들이 다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희망에 맞춰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 결정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의치대 그리고 또 이제 일생에 벌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그런 금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직도 많이 좀 편향이 되어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러죠. 두 개가 이제 병행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10년, 20년 흐르면 기술의 성향이 조금 더 있는 쪽으로 서서히 이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예단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에서 미는 학과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르는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진로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진로 사이트들을 통해서 내 진로를 섭렵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요즘 대학에서 밀고 있는 대학은 이제 거의 이제 신규 학과들이죠. 그 대학에 이제 시그니처 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장학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과를 들어오는 학생들은 장학금이 조금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대학에서 뭔가를 선호하고 있고 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주식도 좀 소소하게 좀 하고는 있지만 이걸 이제 보다 보면은 대한민국 이제 국가에서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시를 해놓잖아요. 이쪽에 연관돼서 계속 테크를 타면서 좀 관심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보고, 근데 막상 내 애한테 그거를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꿈을 이렇게 좀 짚어줘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진짜 많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점수로 무슨 과라든지 장래 직업을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점수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수학 시간이 즐거우면 수학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추면 잘하는 거고 틀리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의 흐름은 대부분 보면 엄마는 쪼이고 아빠는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나의 그 어떤 뭐 때문에 우리 애의 직업을 결정지으시는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 그런 거를 좀 해봐라. 우리 조금 보충을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이공계 전성시대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겠죠. 근데 기술 쪽에 또는 수학 쪽에 관련된 어떤 선택하는 것도 맞지만 문과 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등한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질과 역량 쪽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쭉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제는 하남 미사 지역을 떠나서 저희 교육에 대한 얘기를 쫙 푼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쭉 진행해 보셨는데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지금 현재 우리 그 교육 상황, 오늘 우리 이제 주제는 하남 지역의 실태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유망학과 이거에 전국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얘기를 했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이 학생들 토대로 해서 미래에 어떠한 진로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러한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신 에듀그리드에게 정말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목별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봤고요. 한 번 더 연락 드려가지고 저희가 또 좋은 컨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